2025년 12월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말 분위기로 분주합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백화점의 캐럴 소리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편, 한국 경제의 심장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의 항의는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지탱해 온 경제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모니터 속에서 붉게 전멸하는 경고등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고, 외환 딜러들은 심상치 않은 환율의 파동 속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아직 모릅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수출의 완만한 회복이나 물가 안정세 같은 단편적인 지표를 들어 위기론을 잠재우려 노력합니다.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에 겉으로 보기엔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급격한 붕괴의 조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눈으로 들여다본 2025년 12월에 한국 경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붕괴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덮쳤다면, 이번에 다가오는 위기는 서서히 물이 차올라 어느새 턱 밑까지 숨통을 조여오는 침수와 같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부동산,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까지, 그 견고해 보이던 기반들이 사실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만 모르고 있는, 그러나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5가지 경제 징후를 추적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누군가는 거리에 나앉았지만 누군가는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울리는 이 비상벨 소리를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미래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와 현장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조용하고도 거대한 파고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균열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시선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비상벨은 이미 울렸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돈의 침묵, 즉 유동성의 급격한 고갈입니다. 경제가 건강할 때 돈은 혈액처럼 전신을 빠르게 순환합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금융 동맥 곳곳에는 심각한 혈전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곳은 바로 회사채 시장입니다. 신용등급 AA급의 우량 기업조차 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미매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려 해도 시장에 돈을 빌려줄 사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우량 기업의 보증 수표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라는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국채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수치는 최근 몇 달 사이 기이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겉으로는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발표되지만 정작 국제 금융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심하며 헤지 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배치 PF 대출 만기가 2025년 연말에 대거 몰리면서 건설사와 제2금융권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붙고 있습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가 일시적인 급성 쇼크였다면 지금의 상황은 만성적인 체력 고갈 끝에 찾아온 다발성 장기 부전에 가깝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흑자 도산의 공포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을 내고 있고 공장도 돌아가며 자산도 충분한 기업들이 당장 오늘 막아야 할
어음을 결제할 현금 한 줌이 없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격언처럼 신규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 회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실하던 중견기업의 재무팀장들이 매일 아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기 연장을 읍소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금융의 유동성 위기는 필연적으로 실물 경제와 고용 시장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튼튼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회사의 통장에 현금이 말라가는 소리는 직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월급날이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거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이것이 바로 2025년 한국 경제가 마주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징후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바로 자산의 배신과 그로 인한 가계 대차대조표의 붕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 신화의 중심에는 항상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사다리이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그 믿음의 기둥에 치명적인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단어는 폭락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실종입니다. 거래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는 이사 차량이 사라졌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매수문의 전화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이른바 환금성 제로의 상태. 이것이 현재 자산 시장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2020년대 초반 저금리 파티 속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3040 세대의 절규가 있습니다. 2025년은 당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금리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3%대였던 금리가 6%, 7%대로 2배 이상 뛰면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역습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을 갚는 비용만 급증하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위축을 넘어 가계 경제가 마이너스 현금 흐름 상태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버티다 못한 매물들이 법원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유찰을 거듭하며 낙찰가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경고한 민스키 모멘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랜 호황으로 자산 가치가 부풀려진 상태에서 빚을 낸 투자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산을 투매하기 시작하면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넘어 이제 실물 경제를 질식시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할 수 없는 좀비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자산이 더 이상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아파트 가격이 호가로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이미 위험 수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한국 경제 최후의 보루였던 수출 엔진의 고장과 그로 인해 고착화된 환율의 뉴노멀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언제나 반도체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강력한 제조업 수출이었습니다. 내수가 침체되어도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의 무역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순히 글로벌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는 이제 위협 단계를 넘어
한국의 주력 산업을 완전히 잠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이고 우리가 초격차를 자신했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범용 제품 시장까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점유율을 내주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설 자리가 좁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는 외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징후, 환율의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달러 약세 기조가 보이면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서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 이상 원화를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한 국가의 통화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원화는 이제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아시아의 주변국 통화일 뿐이며 기회만 되면 팔고 나가야 할 회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쁜 환율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수출이 잘 되어서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고 그로 인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오히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속도인 자본 수지, 적자 폭이 경상수지 흑자 폭을 상쇄하거나 넘어서는 달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흐름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당위 외채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불신이 자본 유출의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라는 주식회사의 매출, 수출이 줄고 주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모델의 유효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냉혹한 통지서와도 같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바로 골목 상권의 붕괴와 내수 시장의 식물 인간화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이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동네 치킨집이나 카페가 문을 닫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생계를 책임지는 서민 경제의 안전망이 찢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12월 서울 명동과 강남대로의 뒷골목뿐만 아니라 주거 밀집 지역의 상가들마저 임대문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은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 해도 원상 복구 비용이 없어 야반도주를 선택하는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뉴스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는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계 부채 문제로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이 외식과 서비스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면서 자영업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최저임금 상승과 고금리 임대료,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삼중고, 산종쿠가 겹치며 손익분기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곧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건물주와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 또 다른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경제가 말라비틀어지는 이 현상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알리는 네 번째 경고등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후, 그리고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신호는 정부의 재정 고갈, 즉 구원투수의 실종입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정부는 막대한 추가 경전 계산을 편성해 돈을 풀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거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마저 급감했습니다. 곳간이 비어버린 정부는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공사업을 중단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정반대의 상황, 즉 경기가 침체되는데 정부마저 지출을 줄여야 하는 긴축의 역설에 빠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들어갈 돈, 연금, 의료비, 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 구조적 함정에 갇힌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조차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 건전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가 닥쳐도 정부가 당신을 구해줄 재정적 탄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돈이 없고 가게는 빚에 눌려 있으며 정부마저 빈털터리가 된 상황. 이 트리플 고갈, 트리플 엑소션, 이야말로 2025년 12월 우리가 마주한 가장 서늘한 공포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과거 경제 대국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시나리오들의 가장 나쁜 점들만 교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하이브리드 위기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시감은 바로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붕괴하던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 역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했고 기업들은 본업보다 자산 증식에 열을 올렸습니다. 거품이 꺼지자 개인과 기업은 빚을 갚는 데만 모든 소득을 쏟아붓는 리차드 쿠 교수가 명명한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빚 갚기에 급급한 모습은 잃어버린 30년의 입구에 서 있던 일본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고 엔화는 달러에 버금가는 안전자산 기축통화이었습니다. 덕분에 정부가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해도 국가 부도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원화는 여전히 변방의 통화이며 대외 의존도는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일본처럼 장기 침체를 버텨낼 기초 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위기는 일본형 장기 침체에 남미형 외환 위기가 결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포퓰리즘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과 신뢰 상실이 겹칠 때 국제 자본이 얼마나 냉혹하게 등을 돌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의 감세한 발표 후 발생한 채권 시장 붕괴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신뢰를 잃는 순간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환율이 요동치며 경제가 마비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원화 가치 하락과 국채 금리 불안은 시장이 한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처럼 천천히 늙어갈 여유조차 없이 남미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을 맞을 수도 있는 벼랑 끝. 이것이 글로벌 경제 역사가 2025년의 한국에게 보여주는 섬뜩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새로운,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될까요? 위기의 징후가 이토록 뚜렷한데 과연 정부와 한국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이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사령탑은 손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올라선 복서와 같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불가능의 삼각정리, Impossible Trinity라는 딜레마가 한국은행 총재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영끌족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은 1,500원, 1,600원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는 수입 물가 폭등을 불러와
서민 경제를 파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해결될까요? 그랬다가는 뇌관이 드러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쇄 폭발하고 한계 상황에 몰린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게 됩니다. 즉,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정책 마비, policy paralysis 상태. 이것이 2025년 한국 경제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라는 카드가 있었지만 앞서 파트 5에서 보셨듯 세수 펑크로 인해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건전 재정을 외치는 것은 신념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수술이 아닌 진통제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일시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미봉책들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영리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예즈투생.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생존을 책임져 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방파제는 무너졌고 구조선은 오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공백 속에서 충격은 고스란히 개인의 삶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충격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참상을 마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가 그리고 시스템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지금 생존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의 시대가 가고 방어의 시대가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성공 방정식은 잊어야 합니다.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오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현금 흐름, 즉 cash flow의 확보입니다. 당장 당신의 자산 구성을 점검하십시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평가액으로만 존재하는 사이버 머니는 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비상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전체 자산의 3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따질 때가 아니라 환금성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곧 금리가 내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산을 매각해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경제 위기 시에 가장 무서운 적은 자산 가격 하락이 아니라 이자를 갚지 못해 알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빚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1997년 IMF 당시 과도한 부채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현금을 쥐고 있던 자들은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전략은 통화 분산입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될수록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산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혹은 기축 통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생존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업무 능력을 키우거나 월급 외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엔잡,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산 시장이 얼어붙을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노동소득과 현금 창출 능력뿐입니다. 2025년 12월 우리에게 울린 비상벨 소리는 시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경고음은 우리에게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한 자에게는 부의 질서가 재편되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5가지 징후들, 유동성의 고갈, 자산 가치의 하락, 환율의 불안정, 내수와 재정의 붕괴는 한국 경제가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동시에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 웨이지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뼈를 깎는 구조 조정, 그리고 개인의 처절한 생존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증의 크기와 기간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방주를 짓고 다가올 파도를 넘으시겠습니까?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제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직도 환상 속의 대낮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깊다는 것은 봄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체력과 지혜입니다. 경제학 똑똑이 여러분의 그 험난한 여정에 등불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깨어있는 당신만이 다가올 새벽을 가장 먼저 맞이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